예, 2022년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그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것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분들과의 평화 협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처음 첫 해년도에 저희들 그 올리브트 캠페인에 대한 소개글도 써주시고 그때부터 계속 참여하고 계신 우리 김민수 선생님을 초대해드렸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활동과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기독 학생 운동, 또 YMCA 운동, 또 뭐 노동 운동, 뭐 이런 사회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뭐 직장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고 최근에는 기독교 정치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평생 그 일선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저보다는 화면상으로 보면 젊어 보이는데 저보다는 한참 선배이신데요. 그 지금 활동에 이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좀 하시고 있는 게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던 기독교 사회 정치 연구소 솜니움이란 그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활동 기관이기도 한데 창립 5주년을 며칠 전에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솜니움이라는 제목도 좀 이렇게 낯설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정치연구소라는 표현도 일반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 사회정치연구소 솜니움을 만드신 취지나 그리고 또 제목에 대한 또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5주년을 며칠 전에 맞으셨는데 좀 성과랄까? 뭐 이런 것도 좀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그 솜니움은 라틴어인데요. 꿈이라는 뜻입니다. 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고, 실제로 활동 내용에 맞는 이제 또 다른 그 공식 명칭은 기독교 정치사회연구소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정치사회의 어떤 이론이나 또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이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좀 가볍게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신학적인 것과 정치사회 이론과 연결되는 그런 주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에, 그런 데를 공부할 만한 그런 걸 강좌라든가 아니면 그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다가 아, 이게 참 수요가 없나 보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진행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취미 활동처럼 시작한 거죠. 그랬지만, 이왕 하는 김에는 좀 내용을, 실속 있게, 잘 준비해서 공부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뭐 첫 해부터 1년 과정의 세미나 모임을 이제 기획을 해서, 그 세미나 모임을 이제 크게 두 개의 세미나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하나는 기독교 사회사상 세미나,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과 어, 어떤 사회과학 내용을 합쳐서 뭔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이론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정치학 공부를 하는 그리고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년에 28회 세미나를 하는 공부였는데 그중에 한 이제 8회 정도는 외부 강사를 초청했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이제 공부하고 이제
텍스트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5년 동안 그 상당히 이제 많은 주제의 공부를 이제 한 셈이고 이제 매년 뭐 참가자는 바뀌지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수료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강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이제는 신학과 정치 사회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상당히 귀한 그런 이제 공부 모임으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서 뭐 좀 소박하게 출발했지만 뭐 아직도 소박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용은 알찬 그런 모임이 되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활동 소개를 꼭 부탁을 드리는데, 그 캠페인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서로 이렇게 또 좀 알고,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이제 솜니움 관련해서는 그 신학을 기본 주제로 해서 신학과 정치학, 신학과 사회학, 신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또 통합적으로 또 같이 그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또 현실 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분석 틀을 또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국 사회는 대단히 좀 이렇게 드문 존재인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부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는지요? 네, 사실 저는 뭐 한 30년 전쯤에 우연히 그 WCC 산하의 엘다이에라고 하는 그 일종의 교육기관인데요. 그 그 NGO 리더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그 엘다이에 에서 3개월짜리 그 각 나라의 그 NGO 리더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그 튀니지에서 2달간 이제 교육하고 또 한 달은 이제 또 다른 그 세계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현장 그 연구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총 3개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사실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를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갖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아주 결정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그때 한 그 20여 개 나라에서 3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저도 뭐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였고 그 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이제 2달 동안 그 한 달은 이제 각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빼고 2달 동안은 그 튀니지 그 어떤 공간에서 계속 같이 토론을 이제 한 셈이고 서로 어울려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친구들이 팔레스타인 이제 자기 나라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은 지구상에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식민지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아직도 식민지의 어떤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청년쯤 되면은 또 어떤 청년들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실제로 자기 친구들 중에 사망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질 때도 같이 그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친구들의 어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중에라도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팔레스타인을 돕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팔레스타인을 보고 싶어서 라는 것보다는 이제 신약성서에 아니 신구약성서죠. 의 어떤 현장을 가보고 싶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그런 취지였고 마침 그 가이드가 그 성지순례 그 보통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그 이스라엘의 오늘날 현실을 좀 잘 그 안내해 줄 수 있고 심지어 또 팔레스타인의 현실까지도 굉장히 잘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무슨 그 관광객들 다니는 코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그 나라의 어떤 그 날씨와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삶의 조건과 그 뭐라 그럴까요? 산과 들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여행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제 여행이어서 너무 저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한 10년쯤 됐나요? 그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이제 했는데 그때 또 다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옛날 그 생각이 좀 많이 났고 그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고 또 가서 직접 그 팔레스타인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돼서 조금 더 이제 그 생각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보통 한국 시민사회는 그 서구의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왜곡된 인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직접 그 팔레스타인 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또 이제 현지 방문도 하신 경험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그 한국 시민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경험하셨던 또 직접 보셨던 것들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현실이 이런 거 같더라, 이런 거 같다. 좀 이런 그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 만주 지역이 옛날에 그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만주 지역을 그 우리나라 땅이다. 혹시 우리나라 국력이 조금 강해져서 그 만주 지역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지금 쳐들어가서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점령한다면 과연 오늘날 어떤 국제 질서에 또는 어떤 어, 그런 그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게 타당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국토가 넓어지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어, 만약에 이 세계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옛날에 한때 자기 나라의 어떤 민족들이 거기 지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뭐 2000년, 3000년 후에 다시 그거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점령하겠다. 당연히 이거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또 그런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계속 그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그 이스라엘 여행을 했을 때 제가 그 지역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브라함 그 묘지 있는 지역이 그 동네가 어디죠? 헤브론 지역 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헤브론, 예, 예, 헤브론이죠. 예, 예. 헤브론 지역에 이제
가봤는데 그 아브라함 뭐 그 묘지도 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어떤 그 일부 지역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렇게 가보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번창한 상업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 양쪽에는 상당히 그 좋은 건물들이 쭉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가보니까 폐허처럼 사람은 전혀 살지 않고 옛날에는 상당히 번창한 상가였던 모양인데 전혀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완전히 그 흉가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초소초소마다 이제 경비를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구경 네, 예, 잠깐만요. 물을 좀 이렇게 드시죠. 그 저희 아마 그 헤브론에 가면 그 헤브론 월드시티에 들어가 보면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바로 마을 앞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 무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앙 도로를 유대인들의 전용 도로로 이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도 가면 상황이 더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예. 거기 지나가는 것 자체도 통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니까 꼭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통과는 시켜주더라고요. 뭐 상당히 이렇게 경비를 삼엄하게 하면서 그런데 그 벽에 그 영어로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 구약성서 구절이 쓰여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의 고향에 이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뭐 가나안 땅으로 뭐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기들의 고향이란 뜻이죠. 이제 사실상 그런 걸 의미하는 구약성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함께 여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경비 서고 있는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여기 총을 들고 서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스라엘 군인이 하는 말이 점령이 아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마 그 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상당히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그거를 경비를 서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차지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겠죠. 점점. 어쨌든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위험한 지역이니까 다 내쫓고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하는 또 동네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땅도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데군데 집을 짓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을 내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뭐 곳곳을 여행할 때마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정착촌 문제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현실 참혹한 현실 이런 걸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되면서 완전히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이제 더 하게 됐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 스토리이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자기들의 국가를 세우고 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정말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심지어는 그 구약성서의 어떤 구절에 보면 어린아이 젖먹이 소, 양,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살육하라 라는 야훼의 명령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도 한 두 군데인가 뭐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하여튼 그 고대 전쟁의 어떤 한 형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떤 살육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 만연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도 그런 장면이 이제 두어 번 나오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것 뭐 성세설이 조금 정말 그런 잔인한 이제 신이 과연 야훼가 그런 존재인가 이런 이제 질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갖는 그런 한국 교회의 어떤 관점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보게 하는 그 정복자이고 침략자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인식에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는 느껴집니다. 저기, 예,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연결해서 좀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 구성원들, 한국 기독교인들 참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나 선민의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민사회나 교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오해, 편견이 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 시민사회나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편견 또는 오해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상 약 한 3천 년 정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윗이라는 그 왕의 어떤 시대라든가 그 시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한 3천 년 정도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런 셈이고, 사실상 다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국가를 이제 재건한 게 20세기 때 일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오랜, 적어도 한 2000년? 20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과 최소한 어떤 평화 공존의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런 거를 이제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이제 어떤 정복자, 침략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어떤 지역을 크게 이제 벽을 세워서 출입을 통제하고 뭐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뭐 거의 식민지 우리가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그 어떤 그 침략과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의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런 현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옛 땅을 자기들이 회복한 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취에 그 약속을 성취하고 정말 그 믿음의 어떤 보답을 받은 그런 걸로 그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어떤 인식 속에 굉장히 녹아들어 있고, 더군다나 또 그 이제 미국의 그 정치가 사실상 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친이 이스라엘 정책을 이제 취해왔고, 또 바로 그런 영향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의 시각에 그대로 또 뭐 수용이 되고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인식과 또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로 대부분 그냥 피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을 지금 회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권리고 그리고 그들 나라의 어떤 일종의 성공의 이야기로 뭐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히려 어떤 승리의 역사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뭐 그런 역사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 지금, 그런 게 이제 그, 소위 그, 유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제 시오니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신앙적,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종교적 경향성이라고 해서 정치적 하나 이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약속의 땅, 뭐 선민의식 이런 게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의 인디언들에 대한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거의 현대판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땅밟기라는 게 지금도 있는 그러한 그 신학적 전통이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친구들과 그 방문과 또 개인 학습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쟁점이 너무 많긴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선생님이 이게 좀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큰 쟁점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정식 국가로 어, 그 어떤 독립을 쟁취하는 일. 그래서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제 대체로 민족은 아랍 그 민족이 좀 이제 주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로 아랍어를 많이 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조금 다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자주적인 그런 국가를 수립해서 자기들이 그 영토를 정확하게 그 통제하고 또 어떤 외교도 자주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지금 근대 사회 이후에 세계가 다 그런 그 어떤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고 이제 세계 어떤 국제 질서의 나름대로 구성원으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아직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식민지 상태로 지금 놓여 있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무슨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무슨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자치 질서가 있긴 있죠. 그래 자치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일종의 무슨 단체처럼 국제 단체처럼 무슨 그 시민 단체처럼 그런 형태로만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독립을 이제 해야 되고 많은 그동안에 그 뭐 국제 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압력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수차례 이스라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정치 역학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아직도 그 완전히 수락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방해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 할 때 그런 문제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사실은 그 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제 지금의 국력은 뭐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독립이라는 것을 이제 보장해야 되는 문제. 이게 저는 첫 번째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그 지역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금 상당히 그것도 부당하게 굉장히 많이 그 자기들 영역을 넓히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굉장히 좁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그 굉장히 한정된 지역만 이제 지금 자치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자치구역 안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역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불법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부 그 인원들이 이제 거기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국민들을 그 안전을 이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초를 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지역은. 근데 거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마치 그 무슨 그 양말에 펑크 나듯이 군데군데 지역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는 일이 지금 뭐 아주 그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점점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딱 정확하게 구획을 나누기가 어렵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 굉장히 교묘한 침략 행위, 이거 영토 침략하는 행위고,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 삼아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질서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굉장히 뭐 국제 협약의 어떤 위반이고, 뭐 이거 크게 문제 삼아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죠. 미국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정말로 이 어떤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화가 그 가능한가?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이런 그 무자비한, 아직도 무자비한 어떤 침략과 정복 행위가 그렇게 그 자행되고 있는 거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이 많이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 구성 독립에 대한 문제와 지금 보통 그 흔히 그 보통 그 불법 점령촌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국제법상 전쟁 범죄죠. 그 점령촌은. 그리고 점령촌이라고 해서 이제 규모가 작게 생각되어지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점령촌 하나의 점령촌 타운 자체가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사는 거대 대도 도시형 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점령촌들이 양말에 구멍 내듯이 펑펑펑 뚫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양말에 구멍 내듯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꾸로 그런 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많이 진행이 돼서 예. 오히려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이렇게 넓은, 그래도 어쨌든 그 자치 구역이 넓은 지역이 있으면 그중에 군데군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확장돼 가지고 더 많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지역은 더 쪼그라들어서 더 적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실제로 맞아요. 점령촌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를 보통 한 700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10분의 1 규모인 68만 명 정도가 점령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의 일반 시민들로만 생각되어지기 쉬운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자기들을 그 뭐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 이유로 다 총들을 갖고 있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일반 그 유대인들로만 또 보기도 좀 어려운 작은 소규모의 불법 정년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군사기지처럼 되어가고 있군요. 예. 헤브론은 특히 그렇죠. 헤브론 지역이나 음,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성서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들은 특히나 예민하게 그런 지역 중에 그 주요 타겟이 예루살렘이고 헤브론 지역이죠.
예,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일제 강점기와 식민지 경험들도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고 계는데요.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과 그 한국 시민사회가 평화로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뭘까? 또 왜 그 같이 이렇게 그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는다면 그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좀 그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그 어, 어려운 그 식민지 경험을 겪었다는 점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할 필요가 있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이유인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해방이 되고 어쨌든 뭐 안타깝게 분단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자주독립 국가를 되찾은 데에는 어쨌든 그래도 국제적인 도움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제 질서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힘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는 질서였다면 아마 우리는 그 힘으로는 일본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일본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의 또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국제 질서가 그런 그 약소국들의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고 그런 어떤 정신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든 어떤 복잡한 논리든 간에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국가 체제가 가능했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그 세계가 좀 더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휴머니즘이랄까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연대하고 또 좀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한국의 그 어떤 국력이라든가 어떤 시민사회 역량이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나누고 좀 활동을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제 저희들 본 주제와 가장 밀접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계속 3년 동안 그 저희가 올해 연도가 3년 차인데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격려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신데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한 동기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저희 캠페인에 대한 제안 또는 조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했을 때 그 올리브 나무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가 뭐그 열매를 따서 먹는 뭐 그런 걸로 많이 소비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뭐 올리브유 만들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막 그 굉장히 막 돌자갈 막 많은 그런 산에도 올리브 나무가 많고 이 나무는 참 희한하게 그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나?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말 그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굉장히 그 오래 그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서 뭐 1000년 막 넘는 그런 올리브 나무도 뭐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올리브 나무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어떤 그 올리브 나무를 그 사람들이 키우고 또 그게 그 사람들의 생계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뭐 된다면 좀 좋은 일이고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연대하는 의미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나무를 키운다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저는 일단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나무. 제가 또 직접 가서 봤을 때 그 나무들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건 그분들이 키우지만, 그런 과정에 서로 연대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굉장히 좀 소박하고 단순한 동기죠. 예, 그 보니까 50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부재자 자산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이 이제 컨트롤 C,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위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지역들이 한 80%가 좀 넘는 지금 서안 지역 자체, 팔레스타인 땅 자체. 근데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주인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재산으로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와, 부재자 자산법이라는 게 이제 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C 지역에 사시는 그 팔레스타인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불태워지거나 점령촌에 사는 유대인들이 총을 쏘거나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3년 동안 땅을 묵히면 이 주인 없네 하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뭐 이렇게 점령촌을 만들거나 군사기지화시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심는다는 것은 그 땅을 지키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한 60%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이 올리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올리브유라든 그분들에게 올리브유는 저희들의 고추장 된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올리브유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수익 창출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 뭐랄까요 착취 구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청년들과 여성들은 그 자기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하면서도 강력한 공격이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무를 심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땅 지키고 생존 지키고 자기 자녀들 청년들이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소망 음, 평화적인 운동으로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캠페인이 상징적인 캠페인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들도 그래서 이제 매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이제 나무 심을 때 한 30여 개 국가 1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10월 달에도 이제 딸 때도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 멤버들이 가서 옷 입고 뭐 이렇게 가면 그래도 그 총 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야, 그 선생님 대학 다니실 때 농활 가듯이 예 그런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긴 시간 이제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혹시 말씀 중에 덧붙이실 말씀이 있거나 좀 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에게 올리브트 캠페인에 좀 같이 참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뭐 저는 사실 그냥 평소에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팔레스타인과 연결되는 그런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거 누군가가 관심 지속적으로 갖고 또 직접 연결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그래도 진행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어, 아주 정말 그 단순하고 작은 그런 어떤 그 연대 의식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로 어떤 작은 참여가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그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그런 일과 연결이 되는 거는 참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이제 있는 분들은 아주 참여하기 굉장히 좋은 그 실속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바로 올리브 트리 심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평화의 연대가 많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더 하고 싶은 것은 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구약 성서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이제 그 뭐 사무엘 상하나 또 그 여호수아나 뭐 이런저런 그 부분에 많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될 때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이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구약 성서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야훼의 귀에 들려서 야훼가 도저히 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모세를 시켜서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야훼가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바로 내가 그런 존재고 내가 바로 그런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이후에 구약성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그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야훼에게 울부짖는 그 노예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 그 노예들을 그 억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는 이집트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구약성서를 바꿔서 읽어야 된다.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바꿔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집트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벌을 주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고 오히려 구약성서에 블레셋을 뭐 공격하고 블레셋을 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은 오히려 그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걸로 읽어야 되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 현대 지금 시점에 진짜 성서를 읽는 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항상 그 구약성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그룹이라고 이제 크리스찬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교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2009년도에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을 이렇게 선언문을 채택을 하는데요. 그때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제안 중에 하나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서를 점령과 제국의 언어가 아니라 평화와 약자의 언어로 세계 교회가 세계 크리스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읽으면 팔레스타인이 보일 거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와서 팔레스타인에 직접 와서 한번 봐라. 팔레스타인의 현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그 성서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읽을 걸 제안했는데 아마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 평화로 동행하는 길을 위해서 또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좀 더 이렇게 부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김민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올해 5주년 맞이한 그 기독교 사회정치연구소. 정치사회연구소. 제가 페이북에서 보니까 사회정치연구소로 나와 있죠. 정치사회연구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정치사회연구소의 발전을 같이 소망해 보면서 오늘 그 인터뷰에 감사 인사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